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001년 이후 일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엄청나게 갭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여전히 조정장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요 지수가요. 큰 상승세를 보인 어제를 제외하면 연중 S&P 500 지수는 15% 넘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18.52%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럼 조정장과 이제 하락장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조정장은 전고점 대비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을 때를 조정장이라고 하고요. 베어마켓, 그러니까 하락장은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관세 유예 발언이 나오기 직전까지 베어마켓 시작 지점까지 매우 가깝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어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두 하락장과 조정장 모두 이 영역에서는 벗어나긴 했는데요. 여전히 좀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을 돌렸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제 관세가 유예됐어도 이 단기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관련해서 유턴을 하면서 미국 딱지 붙은 건 다 팔자 라는 그런 장세는 끝났지만 여전히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자산군 간의 회복세가 좀 명암이 갈렸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이 있고 달러가 있고 채권이 있는데요. 주식은 어제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으나 달러와 채권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좀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외에 달러나 채권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와 채권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에 비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달러 약세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국 국내 투자자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달러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는 미국 국채로도 이런 불신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리스크들은 주식시장으로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거는 단기적인 리스크인데요. 그 외에도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구조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석은 투자자는 아닙니다. 투자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치투자계의 대가로 불리는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의 다모다란 교수인데요. 이 다모다란 교수가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증시 위기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거를 해부를 해봤는데요. 이 글에서 다모다란 교수는 2025년 들어서 벌어진 이 관세에 대한 상황들을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당시에 펼쳐졌던 그런 위기 상황에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위기 사이클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요거를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뭔가 위기를 촉발시키는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즉각 반응을 해서 자산을 빼고 현금화하거나 다른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그런 자산 가격의 조정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다른 부문으로까지 이어져서 여진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여진이라고 하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을 빼서 이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에도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주가가 굉장히 개인의 자산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가계 자산과 크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가계의 자산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이제 개인들도 위기의식이 생기겠죠. 내 계좌에 잔액이 얼마 없네, 이렇게 줄어들었네,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경제에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물경제에 발생한 쇼크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관세위기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이렇게 예상을 해서 다모다란 교수가 적어뒀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트리거 이벤트는 당연히 4월 2일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그런 이벤트를 의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관세 발표로 인해서 촉발된 이 자산 가격의 조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주요 주가 지수와 국제 수익률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진 이벤트로 다모다란 교수가 든 거는요. 국가별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강경한 태세를 보이는 곳들도 있을 거고, 어떤 곳은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들은 이제 무관세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살살 트럼프를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국가별로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국가가 미국의 경제에 얼마나 연동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커플링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또 투자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유무역 시대가 몇십 년째 이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비재들 모두가 100% 자국에서 자급자족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될 거고, 그렇다는 건 기업의 실적도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연쇄작용이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관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세계의 무역 장벽이 발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다모다란 교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현재 증시는 여전히 요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요런 2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진 단계를 넘어서 실물 경제에 쇼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증시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의 사이클을 이제 연구를 하는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가 올린 글을 한번 볼게요. 레이 달리오가 4월 8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관세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서 달리오는 사람들이 지금 관세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더 큰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조적인 문제로 든 것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통화 경제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정치 질서도 무너지고 있고 세계 지정학적 질서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좀 과도한 번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breaking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거는 부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자연재해도 훨씬 파괴적으로 변화했고 기술 발전도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질서들이 크게 격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3가지 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통화 경제적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요인들로 달리오는 이런 것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크다. 그 다음으로는 또 미국의 무역 적자도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2가지는 사실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감세를 했지만 이 관세를 벌어들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세한 것보다 더 큰 세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역 적자도 해결할 것이다. 이런 레토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관세를 주장하고 나서는 그런 원인이 바로 국가 부채와 무역 적자가 있다. 이 2가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이제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었죠. 근데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이들이 계층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래로요. 위가 아니라 아래로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이미 잘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더 잘 살고 중산층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통화 경제적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2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정치 질서도 붕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교육, 소득, 부, 기회, 생산성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건 앞서 말했던 중산층의 붕괴와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는 교육과 기회 이런 것들이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잘 살던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계속 상위 계층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이 기회라는 것들이 돈이 없으면 양질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위 계층인 사람들은 계층 이동을 할 그런 사다리 자체가 무너져버린 그런 질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레토릭이 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포퓰리즘도 성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지지하는 이 정치인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요. 트럼프만이 답이다. 트럼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치인 개인을 추앙하는 것이 심해지면 사실 과거의 전제정과 같은 그런 질서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독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한 철인 정치를 좀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철인 정치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 세계 지정학적인 질서도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트럼피즘으로 대표가 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설파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극우파라고 불렸던 이들이 점점 주류 정치로 나오고 있어요. 유럽을 보면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서도 극우라고 좀 주류 언론에서 멸시하던 그런 정당들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된다는 건 일단 우리나라의 이득을 좀 보류하더라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그런 협동주의적인 국제정치 질서도 붕괴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처럼 타국과 협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나서는 그런 조치가 선호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간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오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화질서는 여기서 불균형과 초과분 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우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과 초과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국가 부채와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돈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중 주가 지수가 20% 가까이 빠진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되게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자본시장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분석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수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기사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오늘 주가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락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25%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50% 확률로 경기 침체에 더해 하락장까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 확률로 하락장은 피한다라는 거겠죠. 25% 확률로 심각한 하락장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장이 발생할 확률이 75%나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하락장을 맞이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지난 2년간처럼 계속 상승할 수 없다라는 거는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대가 중 하나인 하워드 막스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이 하워드 막스의 금융 분석은 버핏도 꼭 챙겨 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내놓은 시장 아웃룩인데요. 그러니까 전망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나는 모르겠다.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점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때 상승률을 보일 때마다 중력의 힘이 증시를 짓누를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거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연간 두 자릿수 때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매년 20%가 넘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건 증시가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 하락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로 인해서 리스크가 고조돼 있다. 그 때문에 투자금이 이동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모다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의 투자 철학과 향후 관세 전략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에 더해서 나한테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
내가 실제로 써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 누가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모다란 교수가 제시한 그런 것도 한번 볼게요. 본인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ERP라고 하는데요. 이 ERP를 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거래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사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졌죠. 세일 기간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기업 주식들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있죠. 이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ERP,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만큼은 벌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는 겁니다.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넣어놓으면 적금을 든 것처럼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금 이자율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국채에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리스크가 더 큰 이런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적어도 이만큼은 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수익률이 이 ERP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ERP가 높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주식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에서 4.5%로 되어 있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도 요 안에서 움직일 텐데요.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채에만 투자를 해도 4.25% 벌 수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위험하네? 그럼 어떨까요? 리스크가 더 큰데 투자를 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리턴을 바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RP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ERP가 높아진다라는 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안전한 그런 자산으로 투자금이 옮겨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거 다모다른 교수가 공유한 자료에 나온 ERP인데요. 연초에만 해도 4.33%, 4.27% 이렇게 4% 초반이었던 ERP가 지금 최근에는 5%까지 높아졌어요. ERP가 높아짐에 따라서 S&P 500 지수로 대표되는 이 주식시장의 그 주가 지수도 점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채권으로 옮겨갈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대가들은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분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한숨 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가들은 여전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주식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머니네버슬립에서 거시적인 이슈들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